조기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 당시에 배웠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기숙학교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그 노트 필기에 필요한 종이하고 붓 정도만. 수업이 처음에는 6시간 정도를 직접 원어민과 토킹할 수 있는 네. 왜 영어를 공부하냐고 물으면 변함없이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외교통상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관리, 대사 일을 할 수 있는 관리, 통역과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찹쌀떡 장수에서도 외교통상부 장관이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영어만 잘해가지고 이완용은 영어를 잘했다라는 거죠. 네.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 대신 자리.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의 힘이요 권력이 될 수 있겠구나. 미군 PX 상점에 점원으로 취직을 시킨 거예요. 직접 영어를 배우라고. 야, 황태자에게 예? PX 저기 점원을 시켰어요. 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역사 이야기만을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모교 역사 토크 시간인데요. 네, 헬로, 건니치야, 어머. 봉주루, 신짜오, 니아오. 어머, 조영구 씨. 이거 아침부터 왜 외국어예요? 뭐 해외 진출? 해외 진출 해야 되겠지만 연락이 안 와서 못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렇게 영어를 썼냐면 요즘 우리 아들 정우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뭐 여러 가지를 배우대요. 요즘 왜 그래요? 요즘은요, 아이들 이 외국어 교육 시키려고 엄마들이 학원 등록하고요. 할머니가 학원 등록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할머니까지? 예. 아이,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중에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네. 영어를 정통으로 배운 분이에요. 윤수영 아나운서인가? 윤세영 아나운서는 신문방송 신문방과? 네, 전공이고. 설마 왜요? 저요? 탁석선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네. 이쪽 영어과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집에가 가까워서. 좋은 대학 그만두고 집 가까운 대학을 다시 가신 분이에요. 뭔가 우리를 조금은 이렇게 좀 주눅들게 하는 것이 영어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이 영어 교육 열풍이 불었었다고 아니 합니다. 무슨 조선시대에 영어 열풍이 불어요. 양반 사회에서. 진짜 안 어울리죠? 예.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진짜 오늘 진짜 재밌겠는데요. 예, 자 오늘은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그중에서도 영어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외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 합니다. 모교 역사 토크 시작합니다. 근데 김인호 선생님, 갓 쓰고 한복 입고 그랬던 조선시대 진짜 영어 교육을 했나요? 그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어를 잘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찹쌀떡 장수였는데요. 그 찹쌀떡 장수에서부터 외교통상부 장관이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영어만 그렇죠. 잘해가지고. 예. 이건 바로 그 거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하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이하영? 예, 이하영.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집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는 통도사에 이제 동자승으로 이제 들어가서 생계를 잇다가 나중에는 찹쌀떡 장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미국인 의사 알렌을 만나서 영어를 배운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아무것도 배운 그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외교통상부에 속하는 외화문이라는 곳에 주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장관까지 올라간 거죠. 예, 영어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예. 영어를 잘해서? 네. 네, 사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리고 찹쌀떡을 팔던 사람이 외교통상부 장관 자리까지 오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권력의 비호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 영어 하나만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었었던 일이 그래요? 되겠죠. 그럼 이하영 씨는 미국인 의사 알렌을 만나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그러면 배우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영어가 사실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그랬을 텐데요. 1883년에 동문학이라고 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대략 과정은 이제 1년 정도 과정이었고요. 한 15세부터 한 30세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 중에 좀 아무래도 좀 머리가 좀 괜찮은 친구였겠죠. 그런 사람들 뽑아서 이제 그 말을 가르쳤는데 뭐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뭐 문장 만드는 거 등등등 배우기도 했고요. 거기다 이제 영어로 뭐 국제법이라든가 자연과학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과정을 둬가지고 가르쳤는데 실제 졸업자가 뭐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 교육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동문학의 선생님은 처음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 2명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그분은 한국말이 좀 되고요. 중국과 우리는 이제 교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중국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네. 우리나라를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영국인까지 와서 우와. 네, 직접 원어민과 토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누릴 수가 있었죠. 아니, 원어민. 원어민 수업을 받으면 좀 단가가 비싼데? 수업료가 꽤 비싼 꽤 비쌀 것 같은데? 당시 한 150달러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게 요즘에 150달러랑은 천지 차이죠. 그 당시 이제 물가로 비교하면 적어도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고액을 들여가지고 초빙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이렇게 붓으로 먹을 가능성이 상상이 안 가네요. 사실 조선은 그 흥선대원군 때까지만 해도 세국 정책이라서 좀 그렇죠.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 일본에 비해서 좀 한 발 늦었다. 그런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사실 시작을 한 건데요. 1876년에 이제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1882년에 미국하고 이제 통상 수호 조약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영어를 할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영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 조약을 어떻게 맺겠습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인 통역을 불러온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 이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한국에도 영어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 쪽 입장도 굉장히 답답하니까 그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통상에 관련된 아주 상세한 조항은 영어를 좀 너희들이 익히고 난 다음에 한 5년쯤 후에 다시 우리 이걸 논의를 해서 정하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학교를 안 돼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청나라는 일찌감치 영어를 배웠나 보네요. 청나라. 그 당시 청나라 역사를 보면 1860년에 이제 영국 쪽과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게 아편 전쟁이 끝나면서 맺은 건데 거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베이징,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외국인 공사관을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한 62년, 63년 요쯤에 해가지고 동문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동문학의 동문관. 어찌 보면 원조 모델격 되는 학교죠. 어, 그래서 그래요? 그걸 설치해가지고 이제 통역관들, 특히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그래요? 동문학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는 근데 거죠. 1882년도 미국과 수교를 맺을 정도면 네. 그 전부터 서양인들이 우리 좀 한국에 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영어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전파됐을 것 같은데? 영어를 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 일단 하멜 표류기가 딱 그렇죠. 생각이 나요. 네덜란드 그렇죠. 얘기. 근데 사실 하멜은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하멜 일행 중에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스코틀랜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그랬겠죠. 거죠. 이렇게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제주도로 중간에? 이제 흘러오게 제주도로 돼요. 간 거구나. 그래서 이 하멜 일행들한테 이제 영어를 배웠느냐? 는 아니고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줬죠. 아니 그거 아쉬운 사람이 멋있는데요. 아니, 원어민 선생님을 모셔놓고 그 사람에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가르쳤어. 전혀 당연하죠. 그 필요성을 못 느낀 네,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전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쪽이 그들이 아쉽잖아요. 그쪽이 일종의 인재 상태니까. 그래서 이 하멜 일행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서커스 보듯이 아 그래요? 한번 뜀뛰기 해봐, 춤춰봐, 뭐 이런 구경하듯이. 네,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봤다라는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멜 일행 전에 또 네덜란드 사람 한 명이 또 들어오는데 그 이제 벨테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은 아예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요. 정착해서. 네, 한국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박연이라는 이름까지 받으면서 정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멜이 딱 왔을 때 이 벨테브레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그냥 조선에 살아라. 괜찮다. 근데 하멜은 싫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도망가서 일본 간 다음에 일본에서 다시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쓴 책이 바로 하멜표리트. 그렇죠. 진짜로 우리끼리 이렇게 조선이란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럼. 갑자기 완전히 생김새가 다른 진짜 사람들이 머리 등장하면 색깔, 피부 색깔. 진짜 그러니까. UFO 타고 외계인 같다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게 뭐냐면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알파벳이 보이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알파벳. 지금 저희 보시면 이제 빨갛게 나오는 부분들이 네. 알파벳. 알파벳이 예. 뭐 저래요? 저게 바로 이제 그 A, B, C, D를 갖다가 쭉 한자로 사실은 이게 표기를 그 옆에 발음도 달아놓고 실제 모양도 이제 한자 비슷하게 야. 쓰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표기돼서 나오는 것들이죠. 왜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표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발음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예. 한자에 있는 음을 갖다가 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음을 갖다 따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에. 예. 이렇게 이제 그 한자 그걸 갖다 이제 써놓는 사랑했자? 그냥 사랑했자는 아니고요. 그 한자 자체가 다른 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뜻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발음만 하기 위해서 이제 붙이는 에이, 거죠. 아. 예. B 같은 경우는 그냥 B, 그냥 한자를 갖다 달아놓고 뭐 이런 식이에요. C 그러면 C라고 한 한자를 달아놓거나 C.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한자를 익히도록 해놓은 거죠. 신기하다. 아니, 왜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그 알파벳 밑에다가 왜 한글로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합성 가사. 합성 감사. 일단 그거 우리 단어로 쓰니 처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한글로 막 받아줬고 뭐. 그래서 한국에 제가 고1 때 들어왔는데 한문 수업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영어와 한글과 숫자를 아는 정도인데 다 그림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영어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많아요. 뭐 A, 뭐 E, 뭐 그렇지, 이런 게 다 그렇죠. O도 있고 한글도 이응이 있고 히읗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자는 전부 다 선이고 예. 좀 각이 있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 지금도 한문은 잘 못합니다. 알파벳에 대한 이 최초의 기록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구조료라고 하는 네. 책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글자 수는 26개이나 서로 이어지고 서로 형성되어 그 변화가 무궁하다. 글자를 이어 쓰는 법이 있으니 뭐 두자 모를 이어 한 낱말이 되나 석자로 혹은 9자모로도 되어 일정치 않다. 그 용법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삼척 동자도 익히 배울 수 있다. 영어 알파벳을 처음 봤으니 굉장히 신기했었을 것 같고 사실 한자는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도 천자문, 천자인데 알파벳은 26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26개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는 점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나오는데 걔네들이 조합이 되어서 네. 뭐 뷰티풀 같은 경우 굉장히 긴 단어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네. 신기했던 맞아, 거죠. 맞아. A, B, C, D, E, F, G, H, I, J, K, L, M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자, 조선의 이 영어 교육 열풍을 일으켰던 최초의 영어 교육기관 동문학. 그 이후로도 영어 교육의 열풍은 계속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동문학이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생깁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유경공원. 이건 뭐냐면 영재를 길러내는 그 공립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아, 영재 공원이라고 하는 육성 게, 예, 학교. 그렇죠. 예, 예. 이게 공원이라는 게 지금 놀러 가는 공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어쨌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15에서부터 한 20세 되는 젊은이들 중에 이제 선발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양인가에서도 선발을 하지만 네.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같이 섞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이제 운영을 시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모아놓고 이른바 기숙학교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그 교재비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 책값으로 10원 정도만 내고 그럼 장학생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처리를 해주는데 요거 이제 10원 받고서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잘 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성적이 좋으면 계속 교재값을 갖다가 좀 깎아주고요. 성적이 좀 안 좋으면 교재값을 좀 많이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교사는 당연히 미국인을 갖다 데려다 쓴 거죠. 아니 근데 이미 과거 급제한 사람을
데려다가 했다는 거는 일종의 그 공무원들을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특별 연수 이런 거 해준 거나 다름이 뭐 없겠네요. 관심 있다기보다도 너 가라 이렇게 해서 보냈겠죠. 그중에 이제 대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뭐 집안 좋은 사람들도 있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안이 좀 처지거나 이래서 관직에 빨리 못 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로 보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당시는 그 지금 이제 그 학교 내는 이제 그 굉장히 싸다 학비가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시는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이화여고 그 전신도 당시에 이제 문을 열었었는데 학생이 없었어요. 학생이. 네. 배우러 그래서 오는. 왜냐면 누가 여자들을 배워.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댁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조건을 걸어도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이제 기녀들이 많이 입학했죠. 기녀들. 아. 그때 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대줬어요 학용품도. 그만큼 영어 교육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팍팍 해줬나 보죠. 네, 그렇죠. 학생이 없는데도 네, 학생이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교육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경계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배워서 뭐 했어 예, 그래서 먹나. 이제 공무원들이죠. 요즘 말하면 공무원들 강제로 이제 좀 하면서 있었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이 영어의 기본은 이 알파벳을 알아야 이 단어를 조합해서 네. 사실 이게 문장이 완성되는 건데 이런 어떤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거죠. 이제 발음은 입 모양을 보고 이제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단어들을 이제 하나씩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영어 교육처럼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마 굉장히 고전들을 했을 겁니다. 뭐 당연히 나이가 그쯤 되고 나면 발음은 아마 좀 쉽게 고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 보여요. 유경공원의 수업 여러 가지 수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외국인 미국에서 초빙해 온 원어민 교사 3명과 함께 이 영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민과 교육을 하면 뭐 문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회화라든가 단어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프리토킹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 수업이 처음에는 6시간 정도를 영어 수업에 할애를 했어야 되는 정도의 하루에? 강한.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뭐 지금으로 따지면 6시간 뭐 초등학생도 6시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당시에 전혀 모르는 영어를 6시간 동안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 또 이게 선생님들이 되게 엄격하세요.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봐주는 거 없이 양반인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그냥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 수업까지도 해야 되고 막 하루에 200단어씩 외우라고 막 이제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조선시대에도 영어 교육 열풍을 위해서 그렇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나 윤수영 아나운서, 김준호 선생님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요즘 아이들은 막 뭐 4살, 3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데 탁석 선생님,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49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예 영어를 안 가르치고 중학교 1학년 돼야 그때 영어를 배웠거든요. 네, 그때는 왜 이렇게 좀 초등학교 때 일찍 시작하지 왜 중학교 때 이렇게 늦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도 중학교 들어가서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빨리 좀 가르치질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시겠고. 근데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너무 일찍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가 너무 일찍 배웠다고요? 일찍. 근데 지금 저는 막 외국어야말로 가장 빨리 배워요. 4살 막 3살 때부터 그렇죠. 예. 그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알파벳을 배우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알파벳을 외우는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도 영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절에는 영어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그래서 저기 어디 외국 여행 갈 때 그거 저기 여권 그거 심사할 때 그때 제일 겁나요. 뭐 물어보면은 당황스러워가지고 알던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기를 쓰고 영어를 가르치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잘 맞아. 가르칠 거야. 어릴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능력이 된다면 가르치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쩔 수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지금 이제 해외 여행하실 때 이제 그 여권 이제 심사하잖아요. 네. 입국 심사할 때 이제 두려움을 느끼신다 그러는데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런 것도 났었어요. 예전에는 얼마 안 됐죠. 시청 앞에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인한테 영어로 물어봐요. 길을. 그럼 한국인이 막 당황하잖아요. 서로 막 미루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기 한국인데 한국에서는요 무조건 한국말로 하면 돼요. 외국인이 물어봐도. 한국말로 물어보면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한국말 모르면 곤란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프랑스가 그렇잖아요. 네, 태도가 중요한 태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면요 관광객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인 거예요. 가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웬만한 입국을 시켜주려고 그러죠.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왜 거기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어요. 한국말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들어요. 왜냐하면 서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 뭐 물어보면 무조건 예스라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스 가만히 때서 너 있으면 마약 돼요. 소지했냐? 예스. 그래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모르면 그게 안 있잖아요. 하는데요. 그걸 적어내는 게. 예. 큰일 납니다. 하여튼 영어 때문에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힘들었던 시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시간을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영어 열풍이 불러 일으켰다는 거 참 예. 대단한 사건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조선시대의 영어 전문 교육기관이었던 유경공원에서는 영어의 그 어떤 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시험 평가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유경공원에서도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월말에도 보고 기말에도 보고 1년 끝날 때마다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년 차째는 이제 최종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우와. 그 시험 볼 때마다 뭐 종이하고 붓도 나눠주고요. 뭐 또 이제 그 잘 하게 되면 거기에 상품으로 책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반드시 치렀습니다. 그래야 이제 능력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유경공원에서 고종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종 입장에서는 이제는 분명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고위직에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즉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좀 해라.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또 저 서양 애들과 얘기를 또 할 거 아니냐, 업무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와서 시험을 주관했다라는. 그래요? 2번 정도 우와. 주관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 주관했다는 게 뭐 시험 관리, 고종 관도,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고종 앞에서 임금 앞에서. 컨닝은 어떻겠냐? 컨닝은 바로 곤장 고개를- 100대를 쳐라. 예? 아니 그러면 그 유경 공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직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경공원을 졸업을 해서 정말 국가 요직에 그 서양 사람들과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에 배치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해관, 그 입구에서 이제 그들과 얘기할 수 있는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대표적인 부처죠. 외아문이라고 불렸는데 그 외교통상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관리. 그다음에 다른 나라 수교를 했으니까 이제 대사관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사관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대사 일을 할 수 있는 관리. 이런 이제 관리들도 뿐만 아니라 고급 관리네, 고급 관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통역관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외국 회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뭐 전기 회사라든가 뭐 이런 이제 미국인들도 들어오고 막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그들과 일을 하려면 또 역시나 영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데에 많이 좀 취업률 100%네 그냥. 잘 나가죠. 취업률 10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좀 꿰피우는 사람들도 늘었다면서요? 당연히 늘 수밖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이제 양반 자제들이 사실 문제인 거죠. 자기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으면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공부를 해야 걸.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부에 이제 꾀를 피우게 되고 자꾸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지체가 있는 집안 같으면 압력도 넣겠죠. 그 친구 좀 점수도 좀 잘 줘라. 라든가 뭐 이렇게 그 요구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서부터 점점 밀려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대부 집안의 자제였다면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겠지만 제 생각에 일반 백성이었다면 이것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그렇지. 될 수 있다면 그렇지. 조선의 영어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기독교 선교사이자 교육가였던 아펜젤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영어 공부열이 대단히 높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조선 사람에게 왜 영어를 공부하냐고 물으면 변함없이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진짜 영어 공부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경공원 졸업생 중에요.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요? 말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좀 화면에 나오는 그 시체의 주인공입니다. 야, 이분 누굴까요? 필체가 기가 막힙니다. 이분 저기 외국인 같은데 쓴 게? 셰익스피어의 글씨 아닙니까? 완전 섹스피어. 파운더리 디스. 좀 읽어봐요 좀. 네? 좀 읽어봐. 디즈 어날러시스. 예, 모르겠네요. 아유 근데 너무 잘 써가지고 못 알아보겠네 우리가. 아니, 윤수영 아나운서 이거 잘 쓴 거죠? 읽어보세요. 엄청 잘 썼습니다. 이제 주시면 제가 읽어보겠는데 뭐 I will take
까지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미국 갔다 와도 못 알아보고 우리도 못 알아보고. 아니, 너무 너무 궁금한데. 멀어요 지금 화면이. 유경공원 출신의 잘 나갔던 사람 누구예요? 네. 저렇게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네. 이완용입니다. 네? 보통 이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친일파. 네. 그러면 왜 일본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완용은 친일 행적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좀 친미 쪽에 가까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본이 강해지니까 이게 친일로 싹 갈아탄 거죠. 그럼 이완용은 집안이 좋았어요? 이완용이 집안이 크게 좋은 집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경공원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과거에 합격을 하는데 25살에 과거에 합격을 해요. 그게 참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조금 늦은 편인데 25살에 과거를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유경공원이 세워지는 86년에 유경공원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87년, 1년 뒤에 미국에 이제 대사가 가는데 거기에 이제 따라가가지고 예. 미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영어를 잘했다라는 거죠. 네. 국가에서 그럼 엄청 도와줬네 그렇죠. 이완용 씨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상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사를 도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미국 대사 한 2번 정도 역임한 다음에 38살쯤 됐을 때 이 유경공원 출신이고 교육 쪽 신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 대신 자리에 오게 아니 됩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크게 쓴 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너무 이제 기술적 교육 중시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마음과 충성 뭐 이런 것들을 잘 했어야 되는데 신교육 쪽에 너무 가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저 당시에 배웠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영어로 그 일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급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매우 조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조악한 방법으로 공부했으니까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라는 건 집념의 산물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던 거죠.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취업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대 지식인들은 굉장히 몰두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영어로 매일 일기 쓴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썼거든요. 남아 있고. 유경공원 출신들이 이렇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막 잘 나가면 계속해서 이런 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선풍적인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유경공원은 곧 없어지고요. 아, 그래요? 1895년에 한성영어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또 새로 생깁니다. 이때가 이제 그 갑오 개혁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내부에서 개혁들이 막 추진되면서 이 이른바 뭐 이제 반상 차별, 뭐 그러니까 신분 차별이죠. 이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뭐 이러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근대 국가로 이제 막 나아가려고 발돋움 할 때였는데요. 당연히 거기에 발맞추어서 뭐 영어라든가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라든가 뭐 일어라든가 뭐 독일어라든가 등등의 외국어 학교들이 여러 군데 생겨서 전체로 한 8개 학교가 새로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이 높아졌겠죠. 국가에서도 열심히 그 지원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어 부분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 학교에서는 국가에서만 세운 게 아니라 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이제 크리스트교 전파를 목적으로 왔지만 그렇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의료라든가 교육 이런 쪽으로 이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로서는 이화학당, 뭐 배제학당. 근데 이 이화학당의 설립 시기가 유경공원이랑 비슷합니다. 둘 다 1886년이고 배제는 이제 좀 1년 빠르고. 그러니까 그쯤에 있고요. 이 학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하냐면 정동 지역에 위치해요. 정동지역. 예, 그 지금의 저기 정동교회 있고 그쪽. 예, 그쪽이에요. 예. 그래서 시청역 바로 앞쪽에. 대사관 예. 많은데. 거기에 이제 대사관들이 그때부터 이제 공사들이 있었거든요. 아, 지금도 좀 많은 예,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또 학교들도 세워지게 그래요? 되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는 이화도 거죠. 거기 네. 있고. 네네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잘하는 친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교회 가니까 그 선교사들이 계셔서 그 선교사하고 친해져서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도 그 교회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못했죠. 그러니까 왜 잘하는지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니까 조선 왕실에서도 이게 영어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황태자한테도 직접 이제 개인 그 과외를 갖다가 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 이은의 아들한테도 이게
따로 그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방법을 쓰게 됐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연수를 보냈나요? 해외 연수? 해외 연수까지 보낼 돈은 지금 아직 안 되니까 여자친구. 도 아니고. 그래, 맞아, 여자친구. 맞아. 네, 사실은 그게 외국인 가장 빨리 조영구 씨다운 발상입니다. 외국인 아니, 여자친구.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외국인 이성 친구. 외국인 이성 친구를 사귀는 그럼요.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그래, 한데 이거는 그래도 황실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썼던 방법이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웃긴데요. 미군 PX 상점에 점원으로 취직을 시킨 거예요. 직접 영어를 배우라고. 야, 진짜.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했다. 미국 신문에 실제로 이게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황실에서 왕세자를 그런데 취직을 시킬 정도로 PX. 굉장히 그 영어에 대한 그렇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갈망이 있었네요. 황태자를 PX 상점에 점원으로 했잖아요. 저도 제가 용산에 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이태원이 가깝잖아요. 우리 아들 이태원에 다니다 보면 외국인 만나서 좀 영어 배울까봐 이태원으로 간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다가섰던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그런 게 좀 알려지지도 않았고 한풀 꺾였었던 적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식민지화 되면서부터 영어 교육도 이제 한풀 좀 꺾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어쨌든 영어를 배우려면 그나마 사립학교나 가서 조금 이제 영어를 갖다 배우게 되는데 그럼 사립학교는 워낙 숫자도 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왜 일본에서는 이제 어쨌든 보통 공립학교에서 영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게 그렇죠. 되는데 그 일본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발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일본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왜 일본에 가보시면 호떡커피라고 이렇게 예, 되어 있거든요. 핫커피를. 핫커피인데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이제 영어를 그 이른바 생활형으로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데다가 우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특이하게도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때 그걸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번역을 중시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나 뭐 듣기 이런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이 해석하고 문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빨리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한국식 교육도 그 밑에 배우신 분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서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뭐 일제강점기 때 과거 시험 이런 거 없거든요. 이미 이제 예전에 다 폐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제강점기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어 잘하는 게 좀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최고의 학교였던 그 당시 이제 경성제국대학이죠. 이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들어가는데 입학 시험에 이제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본식 영어, 문법 중심의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팔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을 했었던 네, 그런 식의 영어 교육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좀 무식한 방법을 하나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경동체국대학이가 나왔을까 하는 얘기인데 그 한글학자 중에 그 이승용 씨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승용 교수요. 그 전설적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경동체국대학 재학시에 언어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지도 교수가 일본인이었는데 어느 날 요맘때죠. 그러니까 방학 직전에 여름방학 직전에 부르시더니 책을 한 권 주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이게 영어는 아니더래요. 근데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일어도 이거를 아니고 영어도 네,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방학 끝날 때까지 다 번역해 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학생이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프랑스어 그 언어학 그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학 동안에 언어를 독학으로 깨우쳐가지고 번역을 했대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언어라는 게 지금은요 우리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자꾸만 의지나 투지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이승용 교수 같은 경우는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외국어에 확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언어학자로서 이제 그 1급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불편한 것이다. 쉬운 방법은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서야지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을 찾을까. 그렇죠. 이렇게 할수록 제가 보기엔 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해야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고 또 정말 더 실력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영어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들 했었어서 그럼요. 열심히 했어요. 좀 놀랐는데 그렇다면 외국어, 영어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그 이제 조선시대에는 고 영어 필요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외국어 붐인 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말만 생각하시는데요. 원래는 고려 후반기에 그때 처음 세계화 시대가 열리는 우와. 겁니다. 말하자면
원나라하고 이게 관계가 이게 그 가까웠게 되고 원나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몽고라든가 중국어 이제 수요가 확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렬한 때 비로소 국가기관으로 처음 만듭니다. 통문관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통문관 내에서 이 통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음 길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평양 조씨 가문에 이제 조인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출세한 게 원래 그겁니다. 청소년 때 뽑혔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동기들보다 별로 안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을 닫아 걸고 3년 동안 몽고로 공부만 했다. 이야, 진짜. 우리 조 씨가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조서방들이. 예, 그 이제 원나라 황제 앞에서 막 통역을 너무 잘하니까 어허. 앞으로는 이제 고려 사람 직접 통역을 써라. 원나라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앞으로 계속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통문관을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이제 한문도감으로 잠깐 명칭을 좀 바꾼 때가 있었고요. 고려 말에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역원이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이게 통역관을 길러내는 전문 기관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게 예조 소속 밑에 있는 이 기관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글쎄 외교통상부 밑에 산하의 그 교육기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이제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 활동하던 통역관들, 이 역관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행정 업무, 그 외교와 관련된 행정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도 간혹 가서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꾸려 나갔는데요.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네.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 일단은 한 15세 이하 정도 되는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신분이 좀 나뉘어가지고 양반들 이런 데 안 들어갑니다. 양반은 이건 좀 약간 천하다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예. 천하게 뭐. 오히려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이제 더 높은 간직을 나가려고 하지 이런 통역관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조차도 여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약간 전문직, 그러니까 지배층이긴 한데 좀 말단의 이제 행정 업무들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부류가 있었어요. 예. 그들을 중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인 가문 대대로 이제 보통 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입학을 해서. 그 모습을 역관. 볼 수가 있어요. 예. 인생 역전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약간 이제 재밌는 점은요. 이게 통역과 번역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쓰는데 네. 고려나 조선에서 주로 그 했던 거는 통역관 양성이죠. 말을 이제 옮기는 거지. 이 글자는 중국과 우리가 똑같이 한자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 번역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원전을 그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문제니까 통역관을 주로 양성했는데 이것이 약간은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거는 그 다른 걸 이렇게 받아들일 때 번역을 통해서 자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역인데 말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조선과 중국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대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에요. 항상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경계를 정한다든가 획정한다든가 이런 게 계속 외교 문제로 남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역에 살던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적인 무역이나 이런 거는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학문에 힘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은 한 거죠. 이런 게 두 가지로 이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하긴 요즘도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명동에 나가보면 웬만한 상인분들 다 중국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못하면 장사 못해요. 그 전에는 일본어들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럼요. 이 사회관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대략 한 15세 이하 중인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다 입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일단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네. 보통 1, 2차 한 두 번에 걸친 심사를 보는데요. 1차 심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기의 가족 관계들을 쭉 써야 돼요. 혹시 문제 있는 사람 있나 해서 이제 뭐 자기 친가, 처가, 뭐 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가족 관계를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천인도 받아야 됩니다. 야,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높은 사람한테 이제 추천인 받으려고 또 애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서. 1차 서류를 이제 넣고 이제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통과가 참 어려운 게요. 그걸 뽑는 걸 이제 그 뽑히는 사람들을 생도라고 부르는데 이 생도라고 하는 게 추천이 넘어오면 15명이 심사를 해서 13명이 찬성을 해요. 이 사람을 갖다 이제 뽑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통과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이게 응시를 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3번 정도까지만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잘하는 책을 놓고
그 통역관들 앞에서 이렇게 쭉 이게 그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봐서 이 친구가 괜찮다라고 하면 비로소 뽑히는 건데 사실은 대개 보면 이제 1차로 뽑힌 친구들이 통상적으로 우수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한 거기에 이제 그 2차에서는 통상적으로 붙게 마련인 거죠. 이건 대개 뭐냐면 결국은 집안 내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어렵게 하신 거죠. 예, 그렇죠.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사역원에서 그럼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했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 가르쳤던 언어가 4가지가 기준 언어입니다. 이제 중국어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일본, 그 다음에 여진, 그리고 이제 몽골어가 사실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나라 관계가 과거에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 4개의 언어를 갖다가 이 사역원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그 가르쳤던 부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기숙학교라는 점이죠. 그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기숙시키면서 이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거죠. 네, 조선시대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죠.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던 첫 번째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외고를 잘하려면 외고를 계속 써야 되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맞는 것이 우어청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요즘에 얘기하면 잉글리시 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중국어라든가 그 외국어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을 따로 마련해 놓고요. 한국말 거기서 이제 못해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거 있어요. 영어 마을. 영어 근데 마을 영어 뭐 마을 이런 이거 식인 한국말 거죠.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왜 생겼냐면 네. 이게 문제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실제 회화를 잘해야 되는데 회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종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인 겁니다. 10년을 공부시켰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 2달 정도 중국에 갔다 온 친구보다 훨씬 더 못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일상 이건 사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 통역인데 그렇죠. 통역 자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종이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아까 그런 구역도 만들어 놓고요. 동시에 이거를 좀 아무래도 이 벌을 줘야 이 친구들이 좀 제대로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내에서는 만약에 한국어를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벌을 주는 거죠. 처음에 한국어를 쓰면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갖다 이 경고를 줘가지고 벌금을 받습니다. 이두 번째 쓰게 되면 그 친구가 데리고 다니는 하인을 갖다 한 명 뺏어요. 못 데리고 다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점점 올리다가 5번 되면 형주에다가 이 친구를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학생은 매를 맞고요. 만약 교사가 그걸 썼다 그러면 관직을 뺏겨서 1년 동안 복직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걸 엄격하게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친 두 번째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재 선택이죠. 교재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역원에서 이제 교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최고의 인기 있는 교재가 바로 노골대라고 하는 이름을 노골대? 가진 교재입니다. 요즘 이제 말로 옮기면 글쎄 미스터 차이니스 정도가 될까요? 이게 뭐냐면 조선 사람이 북경으로 이제 그 갈 때까지 그 여행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회화체로 담아가지고 이제 직접 그 안에 놓고서 실전 그야말로 회화를 익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관 묶는 법이라든가 뭐 그 실제 필요한 부분들, 뭐 인상값을 갖다 뭐 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상업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중국어. 그러니까. 요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어떻게 정말로 연습을 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재밌습니다. 저랑 김준우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죠. 아유, 탁사 선생님하고 하세요. 김준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거 봐. 이 당시 회화로 하고 싶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이런 식의 이제 대화체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형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성이긴 하지만 네. 나는 고려 개성에서 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북경으로 갑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취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교과서는 그래, 외국어 이렇게 교재는 돼 실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어요. 해볼까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예, 고려 예, 개성. 예, 맞아요. Now where are you going? I'm 예. going to Beijing. When did you leave 개경? 그렇죠. I left 개경 last month. 뭐 맞아요, 하죠. 맞아요. 외국어 교재 딱 교재네요. 딱이에요, 이게 진짜. 최고의 베스트셀러 노골대. 예, 그리고 그 노골대 말고도 박통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교재도 굉장히 그 많이 봤던 교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박통사는 이제 노골대보다 조금 더 고급 회화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이징에서 이제 이 생활 자체를 한 106가지 장면으로 나눠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쭉 넣어가지고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중 목욕탕에 뭐 가는 상황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그 안에 쭉 들어 있어서 이런 걸 갖고 이제 주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봤어요? 이 항상 교육의 시험은 따라붙게 마련이죠. 이 사회관에서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보통 어떻게 보냐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말하기와 이 쓰기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딱 펴놓고 외국어 책입니다. 원서를 딱 펴놓고 해석해 보거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그냥 뒤돌아서 외워서 하는. 다다다다다다. 뒤를 돌아서 요런 이제 말하기 시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옮겨 쓰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만큼 쓸 수 있는가. 요런 윤세원 이제 아나운서 테스트를 이런 게 이제 딕테이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시험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 많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잖아요. 거기는요? 1년에 4번 보는 거죠. 그럼 1학기, 2학기니까. 어.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퀴즈. 시험, 그러니까 일반 테스트, 그리고 midterm이라고 해서 중간고사, 파이널이라고 해서 기말고사. 네. 정말 한 주에 시험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잘 알다시피 중국이나 몽골 같은 데로 보내지 왜 그렇죠. 그렇게 사회관에서 교육을 하려고 애썼을까요? 이 사실 현지에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는 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명나라 황제의 답변이 돌아와요. 뭐라고 돌아오냐면 지금까지 통사들이 그럭저럭 잘 통역해 왔고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 꼭 유학해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요? 거절을? 네, 또 이제 산천이 멀리 막히고 기후가 같지 않아 자제들이 오더라도 오랫동안 객지에 평안이 있지 못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양쪽이 다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 본국 내에서 취약하여 편하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오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 아마 중국 측의 염려는 그럴 겁니다. 이게 그 베이징에 와서 이 친구들을 배우게 됐을 때 혹시 중국 쪽 사정이 그러니까 기밀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선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명나라는 초기부터 조선을 굉장히 많이 의심을 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고려가 북원하고 가까웠던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했기 때문에 기밀이 되면 안 될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맡기도 했고요. 조선 쪽도 사실은 그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면 그 특히 그 따라왔던 통역관이 누구 이제 그쪽 사람을 누구 만난다. 그러면 궁궐내 만나면 사형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병자호란 이후에도 그 왕세자가 이제 중국 청나라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는데 돌아와서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못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중국화됐다. 그게 가장 큰 명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밀은 했지만 하지만 서로를 경계하는 그렇네요. 사이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거기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관계만은 아니에요. 서로가 경계를 하는 사이였죠. 서여권의 이 외국어 공부법을 듣다 보니까 외국어 요즘 교육법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제 졸업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이 잡과인 거죠. 보게 되면 이제 역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관. 정식 역관. 관리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사실 이제 이 국가에서 정식 관리가 되면 주로 역관들이 하는 일이 사신단을 따라가서 수행해가지고 통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들은 뭐 쌀이라든가 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서 그 경비들을 갖다 이제 총괄을 하게 되고요. 이 양반들이 가서 단순히 통역 일만 했던 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중간에 여행 이제 계획을 갖다 다 세우고 그 여행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를 해야 그럼 되니까. 여행사네 이제. 그렇죠. 일종에 보면 굉장히 그 일이 많은 거죠. 아마 대표적인 일이 무엇보다 무역인 거죠. 가서 이걸 이제 서로 상호 받고 오는. 왜냐하면 그 조선 시대에는 공식적인 무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일들을
이분들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관의 역할들이 참 다양하고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김준 선생님 양반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역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역을 종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상품들 많잖아요. 뭐 인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중국에다가 또 비싼 값에 팔고 또 중국 물건들을 가져와서 또 우리나라에 팔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 물건들을 또 원하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중개 무역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거둬들이면서 정말 역관 중에 조선 후기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역관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고요. 그 중에 또 이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또 부자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는 목요 역사 토크 시간을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 옛날에 이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오늘 또 조선시대 영어 열풍을 들으면서 정말 영어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한 몇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중국과 영어에 열정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열만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